한국은 태국 사람 인권을 탄압하고 있어요. 특히 태국이 한국전쟁 때 한국을 도와준 나라라는 점을 고려하며 이런 대우는 정말 부당해요. 여기 울분을 토하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태국 사람들이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국제 정치와 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신입이지만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나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죠. 그런 제가 인생의 첫 큰 기사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한국과 태국 사이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말이에요. 모든 건 어느 화창한 아침 편집장님의 호출로 시작됐어요. 올리비아,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대량 추방하고 있어. 이걸 취재해 볼 생각 있나? 편집장님의 말씀에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죠. 첫 해외 취재인데다 인권 문제와 연관된 주제라니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와 서둘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미국과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예요. 그만큼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왜 갑자기 20만 명이나 되는 태국인들을 추방하려는 걸까요? 이 의문은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그러다 문득 예전에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선배 기자가 엘리베이터에서 한국의 동남아시아 근로자 차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거였죠.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어. 특히 동남아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가 문제야. 그 말을 들은 기억이 났거든요. 당시에는 그저 흘려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게 됐어요. 이번 기회에 그 문제의 실체를 파헤쳐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의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를 쓴다면 저에게도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먼저 태국에 가서 추방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진실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태국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한국에 갔을까? 왜 그들은 추방당한 걸까? 한국은 정말로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취재에 나섰어요. 공항 근처에서 강제 추방된 태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팠어요. 우리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를 쫓아내다니.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의 힘든 노동, 차별, 그리고 갑작스러운 추방.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국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특히 태국이 한국전쟁 때 한국을 도와준 나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대우는 정말 부당하다고 느꼈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선배 기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의 동남아 근로자 대우 문제가 실제로 심각하다는 걸 실감하게 된 거죠. 그때 들었던 게 진짜였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공항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추방당한 태국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인권을 존중하라. 부당한 추방을 중단하라. 라는 구호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시위대의 격앙된 목소리와 표정을 보며 이 문제가 단순한 정책의 문제를 넘어 양국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어요. 이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취재를 마치고 나니 문득 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인지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죠. 다음 일정을 위해서라도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비행기가 떠나기 전에 간단히 식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공항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공항 앞거리의 분위기가 묘하게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상을 쓰고 있었고 우통을 벗은 채 돌아다니는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절 노려보는 듯한 느낌에 불쾌하고 두려워졌죠.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식당을 찾아 걸어가는 동안 저는 태국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목격하게 됐어요. 거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들,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 그리고 고성을 지르며 다투는 사람들. 이런 광경은 제가 알고 있던 미소의 나라 태국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특히 눈에 띈 건 거리의 치안 상태였어요. 경찰들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가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언제든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듯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죠. 식당에 도착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불편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외국인인 저를 향한 차가운 눈초리들이 매우 불편했어요.
평소 같았다면 친절했을 태국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어요. 추방된 태국인들의 분노, 거리의 불안한 분위기,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현지인들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태국인 추방 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음식이 나오고 나서야 저는 조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했죠. 한 입 한 입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이번 취재의 방향에 대해 고민했어요. 단순히 한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주변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제야 눈에 띈 것들이 있었죠. 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 포스터들, 한국 기업의 간판을 가리고 있는 천들. 이런 광경들은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이 단순히 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저는 제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는 직원들의 모습에 긴장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지만 이런 경험이 태국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대기실에 앉아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의문점들만 생겨났죠. 왜 한국은 갑자기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된 걸까요? 태국 사회의 불안정한 모습과 이 정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이번 취재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층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국과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각국의 내부 사정까지 고려해야 할 것 같았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태국의 풍경이 작아지는 걸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역할에 대해 생각했어요. 기자로서, 그리고 인권 전문가로서 저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야 하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태국에서 느꼈던 불안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어떻게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을까? 공항을 빠져나와 첫 번째 일정인 사라 김 워싱턴 포스트 서울지국장과의 만남을 위해 서둘러 움직였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서울의 거리를 유심히 살펴봤죠.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태국에서 봤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사라를 만났을 때 그녀의 첫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올리비아, 여기서 당신이 보게 될 건 예상과 많이 다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죠. 사라는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 노동력 부족, 그리고 범죄율 증가 등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들이었죠. 한국 정부의 결정이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의 결과예요. 사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죠. 다음 날 한 중소기업 사장님과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김 사장님은 20년 넘게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해온 분이었죠. 우리는 태국 근로자들을 가족처럼 대해왔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김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정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김 사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태국 근로자들은 정말 훌륭해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가 저지르는 범죄들이 모든 태국인들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태국에서 봤던 불안한 모습들이 떠올랐죠. 그때 느꼈던 불편함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주우진 한국 외교부 공보관과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우리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안전도 지켜야 해요. 그의 말에 수긍이 가면서도 태국에서 만났던 추방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주우진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번 조치는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한국에서 듣는 이야기가 너무 달랐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 돌아와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 기업인의 솔직한 증언, 그리고 정부 관계자의 설명.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한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 근로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놀랍게도 그들의 표정은 밝았어요. 그들은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존중해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공장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해요. 다만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죠. 그들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주우진과 식사 약속이 있어요. 그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는 한국 외교부 공보관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우리는 한국의 전통 음식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보며 태국과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주우진은 한국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해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주우진이 제안했어요.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차 한잔하면서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충격이 느껴졌어요. 우리 옆으로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더니 주우진의 차를 들이받았죠. 너무나 놀라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차가 우리를 칠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우진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주우진이 운전자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죠. 저도 다가가 보니 운전석에 한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주우진이 재빨리 119에 신고를 했고 저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죠. 올리비아, 괜찮아요? 주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칠 뻔했어요. 그러자 주우진은 저를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다행히 우리는 무사해요. 이제 경찰이 오면 상황을 설명하면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여성 운전자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우리는 경찰에게 목격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경찰관은 우리의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면서 물었어요. 혹시 차량 번호나 특이사항을 기억하시나요? 주우진이 대답했어요. 네, 승합차였고 번호는 이라고 말하는데 경찰관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이 차량, 수상한 활동으로 수배가 된 차량입니다. 두 분께서는 경찰서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피해 신고도 하셔야 하고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저는 계속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죠. 이동하는 동안 경찰관은 한국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을 매우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1회만 적발되어도 면허 취소 등 엄중한 처벌을 받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음주운전 대신 대리운전을 이용해요. 아마 살면서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한국인이 99%는 될 겁니다. 아마 사고를 낸 사람은 동남아시아 불법 체류자일 확률이 높을 거예요. 저는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불법 체류가 잘 못된 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불법 체류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 의견을 경찰관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갑자기 경찰관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경찰관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묘해졌죠. 전화를 끊은 후 그가 말했어요.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를 낸 여성은 태국 여성이고 혈액에서 알코올이 아닌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답니다. 그 승합차는 마약을 운반하는 차량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죽을 뻔한 것도 놀랐는데 마약 운전이라니요. 한국이 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려고 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경찰관은 이어서 말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일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뿐만 아니라 성매매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범죄 행위들이 한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아까 들었던 한국인들의 음주운전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새삼 와닿았어요. 이렇게 안전한 한국을 무법천지로 만들 뻔한, 아니 제 목숨을 빼앗아갈 뻔한 마약사범 태국인을 추방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최소한의 국민보호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긴 조사와 취재를 마치고 나니 몸이 녹아내릴 듯이 너무나 피곤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오늘 겪은 일들이
이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주우진이 말했어요. 제 차가 사고로 파손되어서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택시를 타고 갈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주우진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게요. 먼 타지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순 없어요. 그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재차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태국처럼 위험한 곳도 아니고 택시 타고 호텔 로비까지 가면 문제없을 거예요. 그 말에 주우진은 미소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래도 제가 카카오 택시를 불러드릴게요. 그가 앱을 조작하더니 순식간에 택시를 예약하고 요금까지 결제해 주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한국의 IT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했다니. 태국 공항 밖을 걸을 때 느꼈던 음산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여기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태국에서 느꼈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문득 중소기업 사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태국 사람들의 입국을 막는 게 아니라 불법 노동자를 추방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죠. 그 말이 이제야 와닿았어요. 택시가 도착하자 주우진이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 택시 번호를 찍어둘게요. 그가 핸드폰으로 차량 번호판을 찍는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나라는 처음이었거든요. 택시에 오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태국 공항에서 느꼈던 음산함, 오늘 겪은 마약 사범 태국 여성과의 사고, 그리고 지금 경험하는 한국인의 따뜻함과 발달된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제 노트북을 펴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취재가 제 기자 생활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방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있자니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태국에서의 불안한 경험과 한국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실제로 겪은 한국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죠. 동시에 워싱턴 포스트 본사에 중간 기사를 제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방향은 명확했어요.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깊은 숨을 내쉬고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죠. 한국의 태국인 추방 정책,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했어요. 태국에서 느꼈던 불안감, 한국에 도착해서 본 질서 정연한 모습, 그리고 마약 운전 사고까지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냈죠.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이 결코 태국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은 다방면에서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죠.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주우진과의 대화, 경찰관의 설명,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사고 경험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안전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IT 기술의 발달, 편리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이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이었죠. 기사를 다 쓰고 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본사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몇 시간 후 제 이메일에 답장이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았죠. 올리비아, 당신의 기사를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첫 해외 취재치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들을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번 기사로 프로페셔널한 당신의 가능성을 확실히 봤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네요. 다음 주에 돌아오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봐요. 이메일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이 불빛들이 단순한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발전과 안전, 그리고 노력의 상징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기자로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기자로서 멋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대한민국과 주우진 공관, 그리고 사고 조사를 해준 경찰관, 안전하게 호텔까지 데려다준 한국 택시기사까지 모두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나라가 치안 강국인 데는 이유가 있죠. 저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법 체류자는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